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대구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매일 거의 매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일단 인공지능의 정의를 한번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인공지능 하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얘기되고 언론에서 되게 많이 과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사람 여기 쓴 것처럼 사람 아이고,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올라가는 게 낫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겠다. 그걸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사람처럼 뭐 생긴 그런 로봇이 앞으로 나타나서 뭐 우리의 일자리를 뭐 뺏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나오는데, 그저께도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해가 되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랑 시장 경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인공지능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AI라는 것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요. 사람처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라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럼 대구시도 마찬가지죠. 대구시가 인공지능을 한다 하는 거는 목표를 잘 정해 주셔야 돼요. 그 인공지능이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가. 그래서 그 목표를 만약 대구시와 어떤 회사, 인공지능 관련 회사가 일을 한다 하면,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할 경우에는 그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뭐 OECD의 인공지능 정의도, 제가 사실은 OECD 2017년에는 OECD가 저 사람처럼 생각하는 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OECD 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OECD 분들한테, 당신들은 선진국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가이드라인하는 기관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 정책을 가이드라인 하겠냐. 너무 무식하다 당신들. 그러면서 여기 써 있는 러셀이나 노빅 책도 좀 읽고, 그 러셀이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그런 사람들 좀 초청해서 파리로 강의를 들어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얼굴이 막 빨개졌어요 그분들이. 그건 창피해가 뭐 좀 약간 화가 났는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OECD가 2019년에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AI를 정확하게, 정말 어느 기관보다도 정확하게 정의를 한 문서를 내더라고요. 2017년이나 2018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17년은 제일 빵점짜리 정의를 내놨고 18년에 많이 좋아졌고 2019년에는 여기 보면 OECD의 정의를 보면 AI 시스템이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예측하거나 추천하고 또는 실제 가상의 환경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계 기반의 시스템이다. 아주 정확한 정의를 OECD가 이제 학습을 했다는. 결국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OECD가 굉장히 좋은 기관이라는 거 알았어요. 처음엔 되게 실망했어요. AI 잘 모르는 거야 이분들도. 근데 처음엔 다 모를 수 있죠. 비전문가인데 인공지능에 대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2020년에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서 제가 뭐 논문 쓴 거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지능적인 제품이나 지능적인 인간이나 지능적인 서비스나 지능적인 환경이나 지능적인 인프라에 주목한다. 그러면 대구시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그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적절히 행동하는 그런 지능적인 제품,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키워줄 거냐? 어떻게 대구 시민을 더 지능적인 사람으로, 대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지능적인 아이들로 만들어주는데 인공지능을 쓸 거냐? 어떻게 대구 시민을 위해서 더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는 어떤 목표를 위한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대구시의 환경을 좀 더 지능적인 환경으로 만들 거냐, 인프라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거냐. 근데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 지능, 똑똑하다는 게 뭐냐? 사실은 그것도 학자들이 얼마나 정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학자들은 답답해 보이시죠? 하지만 그래도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논문들이나 이걸 다 봐서 과거에 지혜로웠던 선배들의 그 논문이나 글을 보고 가장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능이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본다면 저 맨 위에 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지능이라는 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적절히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요 슬라이드를 나중에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처음부터 너무 개념적으로 나갔지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원칙을 딱 몸에 갖고 있어야 이제 투자도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정희 씨가 2014년에 이런 로봇 페퍼라는 로봇을 이제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2014년에 휴먼 로봇 시대는 멀었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페퍼는 실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페퍼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지만 실패를 했어요. 이제 보면 생산이 중단되고 여기 몇 년 기사, 여기도 보면 이거 아사히 신문인가 그런 주간 아사히인가 그런데 여기 2015년에 페퍼가 나와서 3년 동안 많은 기업이 계약을 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재계약 안 했어요. 저는 손정희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 그래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이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진 그 엄마 아빠가 다 대구 경북 사람이잖아요. 파친코 보셔요? 파친코 오신 분? 애플 TV 그래도 보시네요. 파친코에서 그래도 열심히 봅니다. 할 수 없이 애플 TV 제가 그 돈 내기 시작했어요. 그거 그 돈 안 낼 수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매주 금요일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니까 보려면 저 드라마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그 파친코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애플 TV를 할 수 없이 가입을 했는데 파친코도 다 그 부산 영도 사람들이 이제 오사카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손정희 씨 얘기예요. 손정희 씨 그 전기를 보면 정말 그 파친코에 나오는 것처럼 돼지가 그냥 발에 차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 제일 조선인들이 돼지랑 거의 같이 사는 그렇게 천민처럼 사는 거죠. 유태인이랑 똑같죠. 땅을 가질 수도 없고. 하지만 손정희의 이제 부친이 파친코로 큰 돈을 벌죠. 손정희 씨 에피소드만 봐도 재밌죠. 아이들한테 그런 손정희 씨 얘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마 엄청 자극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손정희 씨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걸 판다고 할 때 안타깝지만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프린시플은 뭐냐? 왜 제가 감히 저보다 훨씬 훌륭한 손정희의 저 로봇 페퍼를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느냐? 그건 뭐냐? 손정희 씨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방법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경제학 원론에서 그런 걸 학생이 주장하면 그냥 F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나 거시경제 때 얘기하면 그냥 빵점짜리 얘기를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냐는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는 거죠. 소득주 뭐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직장이 있는 사람만 좋아요. 공무원분들 좋아요. 근데 직장이 없거나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은 직장을 잃고 소상공인들은 다 망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 그렇게 하면은
부자들만 좋아요. 부잣집 아들 딸만 좋아졌잖아요. 지난 5년간. 왜? 원래 부자들이 자기 집이 있으면 딴 사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자기 아이들은 야, 넌 좀 고생하면서 살아.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못 팔게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너가 아빠 엄마 집 써라. 예,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차피 딴 사람한테 줘야 될 기회를 자기 자식한테밖에 안 주는. 그러니까 지난 5년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어떤 프린시플을 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똑같죠. 원론에 있는 얘기를 모르고 막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손정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이라는 강의를 할 때 꼭 이 페이지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 같은 뭘 만든다고 생각하면 다 실패해요.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AI 윤석이라는 게 지난 선거에 있었잖아요. 왜냐면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 좀 오세요 했는데 죄송해요, 저 AI 윤석열 보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빠요. 예. 못 오면 영상이라도 자기가 직접 대구 시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줌이라도 영상 회의를 하는 거지. AI 윤석열 보내가지고 스크립트를 그 AI가 읽으면 누가 기뻐해요? 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된 선거운동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재밌긴 하죠. 한두 번은 재밌지만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요. 노인분들을 AI가 돌본다?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왜? 노인분들 똑똑해요. 차라리 내가 일어서는 거나 도와주고 나의 물리적인 그런 걸 도와줘야지. 뭐 말상대 해준다? 사람이 아닌데 싫어요. 차라리 고양이가 낫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가 상당히, AI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걸로는 실패했지만 뭐 중단합니까? 그분은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우리나라 쿠팡도 몇 조를 투자했나요? 손정희 씨가 최소 3조, 그죠? 처음에 1조를 넣고 지분 20%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쿠팡은 맨날 마이너스잖아요. 1년에 5천억을 적자 내는 기업이에요. 지금도 마이너스일걸요? 근데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삶을 바꿨잖아요. 지금 쿠팡을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거 다 누가 해준 거면 손정희 씨가 해준 거예요. 다 가만 놔두면 다 망하죠. 우리나라에서 누가 1조를 투자해줘요? 그 마이너스 나는 기업에, 1년에 5천억씩 적자 나는 기업에. 근데 그걸 1조 넣어주고 좀 이따 또 2조 넣어주고. 어느 한국인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준 일본인이죠. 아까 페퍼를 그렇게 했지만 이런 베어 로보틱스라는 이러한 또 한국 사람이 만든 이러한 로봇 회사에는 또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한 1,300억 넣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사람처럼 안 생겼죠. 서빙 로봇이죠. 이 하정우 대표라는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제가 순두부 가게를 연 거예요. 밀피타스라는 마을에, 도시,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작은 도시인데 순두부를 가게를 열었는데 자기가 서빙하느라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음식을 좀 더 잘 만들고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원했는데 이거 음식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5km 이상을 매장에서 걸어 다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로봇을 개발한 거예요. 자기 순두부 식당에서. 그래서 이제 베어로보틱스, 중국에 많은 로봇 회사가 있지만 베어로보틱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줄 알아요. 손정희 씨가 나는 무조건 일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또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죠. 이게 무슨 로봇이냐면 테슬라, 이거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올해 나온다고 하는 테슬라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생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의 가설에 의하면 저것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고 보시죠. 일론 머스크 얼마나 똑똑해요. 저는 일론 머스크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맨날 거짓말도 많이 하죠. 자율주행차만 언제 나온다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작년 8월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 작년 8월에 그 테슬라 AI 대회에서 한 동영상이 한 1시간 반짜리가 있어요. 잠 안 오실 때 보세요. 예. 코로나 후유증 그 있잖아요. 불면증. 저는 잠 안 올 때 그렇게 재미없는 유튜브를 보면 잠 잘 오던데요. 예. 눈 감고 들어요, 그냥. 예. 근데 그 테슬라 AI 대 동영상이 1시간 반짜리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30분짜리 3개쯤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틀어보세요. 예.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저 로봇이 저는 실패할 거로 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다 테슬라, 손정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테슬라의 자율자동차에는 카메라가 몇 대 달린지 아세요? 이런 게 이제 요즘 일반 상식이에요. 8개가 달렸어요, 카메라가. 근데 그 대신 라이다라는 게 있는데 라이다는 안 달렸고 레이더도 안 달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 8개를 그대로 저 로봇에 넣겠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발상이죠. 뭐냐면 앨런 머스크는 자기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앨런 머스크의 욕심은 뭐냐? 저 로봇을 이제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긴 좀 자동차가 못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2발로 걸을 수 있게 하면 얘가 엄청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동네들을. 그죠? 예, 그러면 그냥 앨런 머스크는 신처럼 되는 거죠. 지금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세상의 도로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저런 로봇이 사람들이 또 테슬라는 매니아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분명히 저거 나오면 살 겁니다. 또 매니아들은. 그래서 쟤 데리고 다니겠죠. 그죠? 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쇼핑도 하고 막 자동차 옆에 태우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카메라 8대로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앨런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별짓 다 하죠, 진짜. 보면 정말 불안한데 그래도 저런 걸 내는 겁니다. 저의 이론상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맞는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맞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예,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 앨런 머스크도 AI를 잘 몰라요. 예, 아직도 사람 같은 AI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어프로치를 생각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8대 카메라 가지고 이미 그 지능을 이미 저기다 탑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는 뭘 제일 잘할까요? 길거리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다니는 건 되게 잘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2발로 걷는 그 말도 맞아요. 현대자동차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샀잖아요. 개 로봇, 그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2발 로봇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2발로 다니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지금 연료 펄쩍 여기 계단도 없네요, 그죠? 약간 펄쩍 올라갔는데 이러면 저 로봇이 나오면 요거 정도 올라가요. 2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돼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개 로봇은 뭘 못할까요? 얘가 키가 작으니까 문 여는 걸 못하겠죠, 그죠? 근데 물론 그때 다 이렇게 딱 일어나겠지 얘가. 근데 또 개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손을 하지만 만약 저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40개 액추에이터. 이런 게 관절을 뭐 구부리고 40개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처럼 걷는 그러한 어떤 로봇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건데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예, 올해 안에 나올지. 예,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볼 것이다. 본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닮은 AI라는 거는 저는 천동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AI라는 건 사람 닮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걸 만든다라는 거 저는 지동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에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새처럼 나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랬죠. 새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잖아요. 지금 비행기들이 날개를 퍼덕거립니까? 그렇진 않죠. 고정익 비행기라고 하죠. 고정익. 날개를 고정시키죠. 그래서 비행기의 역사를 봐도
새 같은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을 땐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야, 왜 꼭 새처럼 날아야 되냐? 잘 날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얘기가 이제 길어지는데, 라이트 형제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라이트 형제는 직업이 자전거 포를 했거든요. 자전거를 만들고 자전거를 수선하는 걸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전거와 비행기가 되게 비슷하죠. 자전거를 가만히 세워둬 둘 수 있습니까? 페달을 밟고 이걸 움직여야지만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 조종술에 의해서 자전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생각한 게 비행기도 날개를 퍼덕일 게 아니라 풍동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맨날 그 언덕에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야, 그럴 일이 아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풍동을 만들어서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이걸 조절하는 하고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운전술을 개발한 거죠. 운전술. 그러니까 결국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항공공학조차도 새처럼 나는 그런 기계를 개발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진짜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정희 씨나 앨런 머스크나 다 사람처럼 생긴 어떤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좀 수준이 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니까 한번 또 우리가 구경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테슬라가 좀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 사셨으면 뭐 대박 났죠, 그죠? 예, 저는 이제 한국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절대 외국 기업 주식을 안 사겠다고 저는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야 제가 한국 기업을 위해서 응원할 거 아니에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는 순간 현대자동차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외국 회사 주식은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근데 테슬라 주식은 여러분들 사셨으면 뭐 그죠? 뭐 20배 이상 올라서 제 주변에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테슬라 산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이거 그러니까 정의만 제대로 아셔도 되게 많은 일들이 쉬워져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탐 미첼이라는 교수가 1997년에 쓴 책에서 한 건데요. 이게 지금도 모든 학자들이 쓰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20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인데 그걸 알아야죠. 그 기계학습은 뭐냐면 기계가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과가 향상될 경우 우리는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계학습의 정의예요.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분들 있죠. 얘는 우리 집에 첫날 왔을 때랑 우리 집에서 한 1년 살았을 때랑 어떻습니까? 청소가 달라지나요? 어떠세요? 크게 안 달라지죠. 그래서 아직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 기계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날카롭게 앞으로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계 학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애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게 그런 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처음에 샀을 때는 운전을 잘 못하는데 자율주행을, 그죠? 얘가 테슬라 자동차 쓰는 애들 중에서 그렇게 불만족하는 애를 별로 못 만났어요. 다 좋대요. 고속도로 다닐 때 뭐 막 손 핸들 좀 놔도 되고 뭐 좋대. 이제 그러다 죽어서 문제죠. 그죠? 그럼 테슬라 자동차는 언제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질까요? 저는 2020년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 자동차를 계속 사람들이 사고 있죠. 뭔가 이익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잘 쓰면 되죠. 문명의 이기를 잘 쓰면 되는 건데 테슬라 자동차는 적어도 이 기계학습의 정의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내가 처음 샀을 때 제일 무식해, 그죠? 근데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나만 아니라 이 테슬라 자동차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하면서 얘가 운전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하는 자동차죠. 그죠? 그럼 앞으로는 머신러닝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구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공급할 때도 이게 오늘 성능이랑 1년 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야, 아니야? 이거를 따져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냥 학습한다, 기계가 학습한다 하면 별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보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과가 올라가느냐, 예, 그게 학습하는, 그게 기계학습의 정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범주는 더 큰 학문적 범주고요. 그 안에 기계학습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또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딥러닝을 모르면 요즘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이걸 자세히 볼 건 아닌데, 이 알파고,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딥러닝 기술과 기계학습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다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드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보시면 계속 추천하죠. 그럼 추천을 잘 못하던가요? 아니면 좀 꽤 잘하던가요? 그래도 괜찮죠, 좀. 예, 그 왜 그러냐?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원리예요. 여기 김, 이, 박, 최, 건이 A, B, C, D, F, G 이 영화를 봤다고 하죠. 재밌게 본 거는 5점을 줬고 재미없게 본 건 1점을 줬어요. 그럼 여기 김이라는 사람이 A, B, C, D 영화를 봤는데 F, G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김한테 F를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G를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 데이터를 봤을 때. 김이랑 제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박이죠. 박이랑 제일 취향이 비슷한데 박은 F 영화에 5점을 줬고 이 G 영화에는 1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뭘 추천하는 게 낫습니까? F를 추천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돌아가는 원리예요. 근데 이 리드라는 한국 회사는 최근에 손정희 씨가 2천억을 썼어요. 최근도 아니다, 이제 1년 됐네요. 그죠? 1년 됐는데 그 1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죠. 어떤 벤처가 1조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유니콘 회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자문하는 회사예요. 저는 이 리드를 앞으로 세계 100대 기업, 10대 기업으로 만드는 게 저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요즘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10대 기업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일본은 세계 10대 기업을 지금 내놓은 적이 없어요. 최근 20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울한 거죠. 세계 30대 기업도 없다고 지금. 도요타나 뭐 소니 이런 게 세계 30대 기업도 안 돼요, 지금. 근데 한국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나가 지난 세계 10대 기업이 됐고요. 한국에 또 세계 10대 기업이 될 뻔했다가 못한 기업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싸이월드죠. 제 대학 같은 과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싸이월드가 세계 6개 나라에 진출했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졌냐면 페이스북한테 졌잖아요. 페이스북이 세계 10대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누구랑 친구인지 어떤 말을 떠드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거의 하나님 같은 느낌이겠죠. 우리가 만약 싸이월드를 정말 잘 키워서 세계적으로 성공시켰다면 세계 10대 기업이 하나 더 있을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은 기회가 있고,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BTS 하는 거 보세요. 젊은 아이들은 지금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걔네들을 잘 키우면 우리가 저는 세계 10대 기업을 또 만들면 한 20, 30년 후에는 한국이 저는 세계 3위 국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문제지. 근데 저는 리드 같은 회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데, 이 회사의 원리가 이거를 영어 시험 문제에 일단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김이, 박, 최건이 6개의 영어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하죠. 5번은 뭐냐면 시간 걸려 오답이 난 거예요. 1번은
빠른 시간에 정답이 난 거예요. 온라인으로 푸니까 다 알잖아요. 얘가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그죠? 그러면 김한테 어떤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실력이 비슷한 사람은 박이죠. 그럼 박이 시간 걸려서 오답이 났던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빠른 시간에 정답을 낸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관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마음씨 착한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좀 쉬운 문제를 내겠죠. 근데 리드는요, 교육관이 되게 엄격해요. 실력이 가장 같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걔가 틀린 문제를 계속 추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빨리 올라가긴 하겠죠. 피곤하긴 하겠죠. 그래서 리드의 산타톡이라는 서비스를 쓰면 사용자들이 너무 힘들대. 왜? 계속 틀릴 것 같은 문제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맞히면 어떻게 되죠? 만약 이 박이 F 문제를 틀렸는데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의 문제를 김이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김은 박을 떠나는 거예요. 야, 넌 이제 내 실력이 아니네. 그러면 김은 또 자기랑 또 비슷한 사람을 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틀린 문제를 또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리드를 하면은, 그래서 리드에서는 9문제 정도를 풀어보면요, 얘 토익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너무 쉽죠. 왜? 9문제를 빨리 맞췄는지 빨리 틀렸는지 늦게 틀렸는지 그 9개의 조합을 하면은 얘랑 제일 실력 비슷한 애를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얘가 그 당시에 몇 점 맞은지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점수 예측 오차가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타 토익에 가서 문제 한 9문제만 틀어보면, 야, 너 토익 몇 점 맞겠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는 대학원 못 가고 이거 가지고는 취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 매일 아침 스마트폰에서 당신의 오늘 건강 점수는 몇 점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지킬 거예요. 그죠?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던데요. 체중계만 재면 되는 거예요. 체중만 재면 되잖아요. 매일 아침. 그럼 그 체중을 쟀을 때,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체지방 재는 거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체지방도 좋아지겠구나. 왜? 내가 맨날 측정하면 되잖아요. 예, 측정만 잘해도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드를 쓰면 예상 점수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왜? 계속 틀릴 만한 문제들, 이 수준에 가장 적합한 문제들만 계속 추천하니까 실력이 느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 포기자를 최소화시켜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걸 중도 포기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알고리즘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준 목표를 최대 달성시키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리드가 왜 1조짜리 회사가 금방 됐냐? 저걸 하면 사람들이 저기에 돈을 쓸 마음이 있습니까? 목표 실력까지 도달하는 건 시간을 줄이는데 돈을 쓸 이유가 있나요? 토익 점수를 빨리 올리는 게 돈을 쓸어야 될 대상인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토익 점수를 빨리 올리는 건 분명히 나의 돈이죠, 그죠? 그래야 빨리 내가 취직하고 뭐 승진하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내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걸 알고리즘 한번 개발하면 수학 문제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영어 문제든 수학 문제든 무슨 공무원 시험이든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관련 교육 업체들을 거의 인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희 씨가 일본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한 게 일본의 교육 업체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럼 거기 인수하면 거기 교육 콘텐츠들이 있죠, 유저들이 있죠, 사용자. 거기다 이제 뭘 적용하는 겁니까? 이 알고리즘을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또 목표 실력 도달이 빨라지고 자기 예상 점수 예측을 잘할 수 있고 하면 그 서비스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지능적인 제품, 인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능적인 인간을 만드는 서비스인 거죠. 사람을 계속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막 채찍질을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랑 제일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렸던 문제를 이렇게 주면서 하면 너 이거 맞히나 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상을 한 2년 전에 받았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 어느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회사로 와보려는 안산시화공단에 갔는데 이런 너트를 만드는데요. 하루에 10만 개가 생산돼요. 이거를 분량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데 그동안은 현대자동차가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 줬는데 이제 현대자동차도 세계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야, 좀 거의 흠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분량 처리하자. 예? 이런 게 정상품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까인 거 이런 거 사실 이거 너트를 조이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것도 이제 분량으로 처리해 달라 하니까 사장님이 고민이 생긴 거죠. 기존에 여기다가 이제 너트가 하나 생산되면 얘가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이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 카메라가 3대가 있어가지고 찍어요. 그 찍은 사진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기존의 이 비전검사기 회사에서는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분량을. 그래서 저희 보고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0.2초 안에 95%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하니까 여기 보면 이 아주머니들이 힘들게 하루 종일 이거를 하루에 10만 개 생산해 이걸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이분들 그냥 이 직업을 계속 줄까요? 이거 되게 좋은 직업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 그럼 이거 안 하게 하면 이분들 직장 잃을까요? 이분들이 세상에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분들한테 이런 일은 하지 않게 하는 게 낫고 오히려 이거 인공지능 도입하면 더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앞면 사진인데 정상품, 비정상 A, 비정상 B잖아요. 카테고리가 3개죠. 그럼 데이터가 몇 개 필요하냐? 한 3,000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별로 1,000장 정도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 학습을 시키는 그 방법이 요즘 이제 각광받는 게 뭐 딥러닝이라는 거죠, 그죠? 딥러닝도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 더 부르시면 제가 가을이든 뭐 내년이든 뭐 언제든 제가 딥러닝을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저를 안 부르셔도 돼요. 경전 TV에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딥러닝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거 좀 들어보셔도 돼요. 그걸로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포기하세요. 저한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카이스트에서 옛날에 배웠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시에 박사 받을 때까지. 왜 그런가 봤더니 교수님도 이해를 못했어. 교수들이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못 가르치죠. 그죠? 강의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건 다 교수 책임이죠, 뭐. 그죠? 이해가 안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제 책임인데 딥러닝도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알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그렇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썼어요. 이 회사에. 그랬더니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딥러닝이 많이 사용돼서 요즘 보청기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보청기를 끼면은 막 다른 소리까지 다 증폭이 되니까 귀가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간 보청기는 사람 목소리만 크게 만들어요. 코다 보셨어요, 영화? 그것도 애플 TV에 이번에 아카데미상 3개 받은 작품이죠. 드라이브 마이 카는 보셨습니까? 그런 거 좀 보세요. 39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저는 공짜 컨텐츠는 안 봐요. 웬만하면. 내 시간이 아까워. 오히려 공짜 컨텐츠는. 근데 차라리 저는 돈 내는 컨텐츠를 좋아해요. 왜? 내 돈을 받으려고 만든 컨텐츠니까 그게 더 제 인생에 더 좋죠. 저를 더 고양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코다라는 영화나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영화도 근데 드라이브 마이카는 좀 힘들어요. 보기가 3시간이나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이 수화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사람 목소리만 발라내 가지고 증폭하는 그런 보청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전자레인지에도 이제 카메라가 달려서 음식이 조리된 거를 판단하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전자레인지예요. 그럼 얘가 이걸 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러닝머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러닝머신이 될 수 있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정에 다 이게 놓여지면은 얘가 데이터를 받고 거기서 학습을 해서 AI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지금 LG전자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사람이 있을 때만 바람을 쏘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죠.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막 집에서 벗고 다니는데 제가 다 보고 있냐? 꼭 그렇진 않아요. 카메라가 본 것을 바로 이제 판단하는 데만 쓰고 그 사진은 버리는 거죠. 클라우드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우리 공상과학에서 맨날 그런 게 클라우드로 가고 막 해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거는 영화일 뿐이죠. 그걸 힘들게 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게 순리죠. 법을 안 지켰거나 시장에서 도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시장 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나머지는 이런 걸 그 제도화해서 경쟁하는 기업가들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뷰노라는 회사는요 어떤 걸 개발했냐면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엄마 아빠가 걱정해서 아이를 데려가서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럼 얘가 뼈 나이가 몇 살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은 의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넘기면서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랑 제일 비슷한지를 봐가지고 얘 나이를 판정하는 일을 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산병원이 한 겁니다. 아산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뷰노라는 회사가 한 거죠. 몇 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이가 만약 3살부터 18살이라고 하면 한 15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카테고리별로 1000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5,000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산병원이랑 한 6만 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좀 충분하다는 거죠. 흑백 사진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람보다 잘해요. 의사 A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해. 여기 그림이 없어졌네. 색깔이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의사는 이제 직업을 잃느냐? 그렇지 않죠. 아직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을 의사한테 줬더니 의사들이 더 잘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소비자들은 5만 원을 내고 원래 이걸 했던 건데 이거를 의사들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면서 15,000원을 받아요. 15,000원을 줘요. 이 회사에 한 건당. 그럼 35,000원을 버는 거죠. 근데 아산병원은 또 거기서 나는 수익을 이 뷰노라는 회사랑 나눠요. 절반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혁신 성장한다 놓고 또 그걸 안 했어. 게을리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AI 개발하는 회사들 되게 많은데 이거를 보험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회사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대구에서 택시 몇 번 탔는데 서울은 지금 택시 뭐 10,000원짜리가 90,000원짜리 막 부르고 그래요. 정말 화가 나요. 진짜 9시만 넘으면 일단 택시가 안 잡히는데 정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카카오 택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그 제일 가까운 택시를 잡아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택시 운전사가 고르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승차거부를 하게 만들어놨어 아예. 그러니까 지금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택시를 공급을 또 게을리한 거예요. 그죠? 그 택시 기사들이 부재를 좀 없애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도 힘들고 지금 손님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코로나 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역 정책들.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왜냐면 AI를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의료 쪽에서 보험을 제대로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도 제가 원격 의료를 좀 제발 넣으라고 공약으로 했는데 절대 안 넣었거든요. 이번에 경북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장관이 됐죠, 그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원격 의료 또 안 되겠구나. 앞으로 5년 동안 의사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으니. 그러면 원격 의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건강이 나빠지나요? 좋아지죠. 그죠? 왜? 병원 갈 시간 없는 사람도 얼마 안 와요. 그죠? 원격 의료 빨리빨리 열어야 거기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AI도 발전하고 국민 건강도 높아지고 의사들은 돈을 더 벌죠.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쓰는데. 하지만 저는 다음 정부도 별로 기대 안 해요. 너무 기술을 모르는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 동안 또 좀 쉬게 생겼어요. 안철수 씨가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씨도 한 명도 장관 안 시키는 거 보니까 그쪽 틀렸어요. 그냥 뭐 잘못한 사람은 감옥이나 넣는 5년이 될 것 같습니다. 비프로 컴퍼니라는 회사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서울대 국민윤리과를 갔대요. 이 강현욱 씨가 좀 비인기과잖아요. 죄송하지만 국민윤리과가.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걱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내가 이거 비인기과 문과를 갔으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코딩을 배웠대요. 코딩을 배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서울대 축구부 그런 동호회에 들어갔나 봐. 근데 그 축구 클럽들이 경기 내용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코딩도 배웠고 하니 이제 카메라 세대를 설치해요. 축구장에. 그럼 90분 영상이 나오죠. 그거를 합쳐요. 그 다음에 그 AI가 분석해서 패스 성공률, 유효 슈팅률 뭐. 지금 어제 보니까 피파 홈페이지에 그냥 손흥민이 가운데 딱 떠가지고 난리가 났죠. 손흥민이 이분 좀 EPL 지금 득점왕 돼야 되는데 한 4경기 5개 남았는데 지금 한 3골만 더 넣으면 살라랑 똑같아지고 잘하면 득점왕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함부르크에 가서 사업을 했고 지금 런던으로 가서 전 세계 수백 개 이 축구 클럽에 이거를 도입을 시킨 사례입니다. 처음엔 6부 리그에 자기가 독일에 가서 6부 리그 팀에 이 사람이 직접 뛰었대요. 근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 4부 리그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만약 토트넘 하스퍼랑 리버풀이랑 경기를 하는데 토트넘은 만약 이 회사의 고객이고 리버풀은 고객이 아니야. 근데 90분 동안 찍은 거를 AI가 분석해가지고 토트넘한테 무조건 주겠죠. 고객이니까. 근데 리버풀한테는 샘플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리버풀이 쓰죠.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북 퍼져나가듯이 친구 퍼져나가듯이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의 구글이 되겠다. 이런 게 지금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뷰노 같은 거는 빨리 외국에 나가야 되죠. 지금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한국만 안 하고 있어요. 일본, 미국, 유럽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빨리빨리 바꿔야 될 게 많은데 젊은이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죠. 수퍼비는 뭐냐면은 이런 페트병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이 페트병에 여기 껍질을 안 뜯고 집어넣으면 얘가 뱉어내요. 근데 제대로 거기에 막 꽁초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다 뱉어내는데 제대로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제 사진이지만 여기 휴대폰 번호 집어넣으면 저한테 적립을 해주는 그런 기계죠.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도 있겠죠. 이 김정빈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걸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구겨가지고 다시 이 플레이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 이것만 만들다가 지금은 이걸 만드는 공장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 시스템이죠. 그죠? 요즘 뭐 ESG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저 기기에다가 만약 AI 모듈만 다르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만 수거하는 그런 기계도 만들 수 있겠죠. 집에 얼마나 이상한 신발들이 많아요, 그죠? 신발을 집어넣으면 내가 100원이라도 준다 하면은 사람들 집에 있는 신발을 저기다 넣고, 근데 신발 아닌 쓸데없는 거 주면 돈 안 주고,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카라멜 소프트라는 것도 회사도 제가 좀 키워보고 싶어. 여기도 좀 너무 재밌어요. 보통 이런 그 공장에 가면 이런 유압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럼 이걸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걸 다 디지털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회사 사장님은 현대자동차가 어디에 한 20, 30년 근무한 분이더라고. 이분이 요런 작은 이런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핀캠이라고 여기 딱 붙여놓으면요, 얘가 사람 눈이 돼가지고 이걸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계기판을 계속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럼 사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얘가 원격으로 계속 보면서 이제 공장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먼지가 끼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사람도 못 보죠, 그죠? 근데 먼지가 꼈다는 걸 아니까, 야, 그거 좀 닦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주 기발한 회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직 이 사장님은 제가 만나보지 않았는데, 제가 만나서 좀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또 비주얼 캠프, 이것도 지금 기가 막힌 회사예요. 여기 뭐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북 같은 걸 보면요, 지하철에 앉아 있다, 이게 내가 이게 눈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여러분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을 보면 왼쪽, 오른쪽 보면 오른쪽.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개발되는, 시선 가지고. 그래서 여기 eyes don't lie. 여러분들 식사할 때 말하는 피자가 한 조각 남았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저는 그때 막 지켜봐요. 저 피자 남은 한 조각 계속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거기서.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밀어서 먹어라, 그리고 주면 다 먹어요. 왜? 그분이 제일 많이 봤거든, 그거를. 그래서 눈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눈을 분석하는 AI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야, 공 끝까지 봐. 공 끝까지. 절대 끝까지 안 보잖아요. 근데 만약 저 시선을 볼 수 있으면 딱 쳤는데 이번에 공 안 봤네, 그다음에 또 헤드업 됐네, 예,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시선. 왜? 눈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AI는 못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AI가 현재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잘 안 돼요. 삼성 빅스비 많이 쓰세요? 안 쓰죠, 잘. 그죠? 뭐 애플 시리 잘 안 쓰는.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잘 못,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만큼 아직 대화는 어렵습니다. 여기 재밌네. 예전에, 넘어가고요. 대구시에서 뚜봇, 지금 여기 뚜봇 하신 분들이 계신 거죠. 제가 5년 전인가 뚜봇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시고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뚜봇이. 제가 며칠 전에 써보고 지금 이거 가져온 거예요. 예. 아니 뭐 선구적으로 하신 건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데. 근데 별로 많이 사용 안 하죠. 뭐 여러분들 써보시면 뻔하죠. 이런 챗봇 만든다는 회사 중에서 홈페이지 가면 지네 회사 챗봇도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남의 회사 챗봇 만들어준다면서 왜 자기 회사 챗봇은 없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려워요. 물론 이런 것도 저는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어. 사용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는지 논문화도 하고 싶고, 시사점, 아니면 베네핏 코스트, 이거 두 번 만드느라 돈은 들었을 텐데 효과가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하지만 만약 이걸 제일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적용했어야 돼요. 가장 많이 불려지고 가장 중요한 업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써서 합니까?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그죠? 데이터 분석으로 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그냥 A/B 테스트예요. A/B 테스트. 쿠팡이 왜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지 아세요? 1년에 A/B 테스트를 한 5천 개인가 한대.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하는지.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센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봐서 그 테스트 결과로 더 많이 쓰고 더 좋아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A/B 테스트라고 하죠, 그걸. 그걸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행정도 마찬가지죠. 다 A/B 테스트예요, 사실은.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의 초이스를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그 결과에 기반해서 다음 서비스를 만들고 계속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학습하는 서비스잖아요. 아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하나도 어려워하실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표. 우리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 행정에서의 목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표를 잘 정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서비스가 시간에 따라서 경험함에 따라서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그거를 체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향상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내년이 낫다는 거죠. 뚜봇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오늘은 잘 못하지만 뚜봇 나온 지 제 생각에는 한 4년 됐을걸요. 2018년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행안부 모든 공무원들 앞에서 제발 챗봇은 만들지 마세요. 우리 내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다 하셨어. 지역화폐도 다 했잖아요. 전국의 지역화폐가 220개래요. 다 우리 세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 좀 다 어떻게든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가 아직은 잘 안 돼요. GPT-3라는 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GPT-3라는 게 뭐냐면 22년 전에 나왔는데 오픈AI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 인터넷 문서를 다 학습시켰어요. 어떻게 학습시키는 거냐면요. 이런 문장에다가 이걸 이렇게 빵꾸를 내요. 블랭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영어 문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단어 중에 일부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AI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얘가 막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재 수준이 어떠냐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는 눈이 몇 개 하면 길이는 눈이 2개야 답을 해요. 신기하게. 근데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그러면 네 발은 눈이 2개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터넷에는 발에 눈이 있다 없다 이런 문서가 없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글로 표현된 것만 잘하는 거죠. 현재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이를 뚜봇으로 쓸 수가 있냐?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이 GPT-3를 써도 뚜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업체가 와서 만들라고 했겠지. 이거 하시라고. 그 업체가 돈만 준 거고 그 업체는 뭐 돈 많이 벌었겠어요? 계속 잘 되고 계속 만족도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일회성으로 한번 해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그 회사는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업체를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여기 보세요. 이게 그 GPT-3 가지고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Who is the current president of South Korea? 때 박근혜 대통령이라 나왔어요. 왜 그러냐? 얘가 2019년 8월까지의 문서를 학습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부터 대통령에서 2년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문서가 더 영어 문서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박근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얘는 코비드-19을 몰라요. 2019년 8월까지 문서기 때문에. 여기 베스트 프레젠터가 누구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나와요. 월스트 하니까 얘 정치적이야. 얘 답 안 해. 예. 베스트 스포츠 플레이어 누가 박지성. 그럴듯하죠. 예. 되게 그럴듯해. 대단해요. 이 정도 한다는 거 대단하죠. 베스트 스칼라 이황. 제가 한 두세 달 작년 가을인가 여기 도산서원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처음 가봐서 왜 거길 처음 갔을까? 이 나이가 돼서 그걸 10대 때 갔어야죠, 그죠? 네. 그 이황 선생이 정말 그 어디더라? 그 안동 거기 뭐 그쪽 분이더라고요. 큰 벼슬을 안 했어 이분은. 영의정 이런 것도 안 하고, 그죠? 그냥 학자로 남았고 은퇴하고 이제 도산서원을 세웠잖아요. 일종의 대학교를 세운 거죠. 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도산서원. 그래서 GPT-3 같은 것도 꼭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이런 맨날 이런 강연만 가지 마시고 손발로 배우세요. 그래서 GPT-3를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대구시에서도 이런 걸 써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이 오픈 AI라는 만든 이거를 누가 라이센싱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센싱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이거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파라미터가 1750억 개. 한 일주일 전에 구글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개발했어요. PALM이라고, 팜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요즘 마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 빌딩을 갖고 있냐가 경쟁이었잖아요. 63 빌딩이냐 뭐냐. 지금은 이제 가장 큰 AI를 누가 갖고 있냐가 굉장히 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한국, 미국 경쟁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래도 한국은 재벌 기업, 대기업이 있잖아요. SK, 지금 뭐 KT, LG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개발했는데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분위기가 뭐 잘못하면 막 너무 욕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근데 네이버가 이런 거 빨리 공개를 해야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좀 실수도 용인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돼야 이제 AI가 이상한 뻘 대답을 해도. 근데 우리는 뭐 이루다라는 거 써보셨어요? 이루다도 꼭 써보세요. 다시 나왔잖아. 저 옛날 여자친구 다시 만난 느낌이야. 이루다. 재작년에 죽었는데, 이루다는 여러분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이제 돼요. 그러면 이루다랑 대화를 해보세요. 여자친구 하나 생긴 거야, 20대. 근데 걔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뚜봇을 언제쯤 할 수 있겠다. 많이 써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 GPT-3 써보시고, 팜이라는 건 아직 공개 안 됐을 거예요. GPT-3는 공개돼 있고 유료로 이제 돈 내라 그래요. 나중에 그때 안 내시면 돼요. 그럼 무료로 쓰다가 이제 그냥 마시면 되고, 그렇게 테스트를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AI 기반 교육 리드 말씀드렸고, 이제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도 있죠. 여기는 이제 구인구직을 빨리 해주는. 그래서 뭐 벤처 같은 거 해보면 정말 사람 뽑기 힘들어요. 뭐 10명, 20명 면접. 근데 내가 구인 공고를 냈고, 구직자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내잖아요.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AI가 그걸 읽는 거죠. 읽어서 이 사람한테 이 회사가 적합하겠다라는 걸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매칭이 되면 7%를 받아요. 연봉에, 첫 연봉에. 근데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너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취업 축하금을 줘요. 3개월 근무하면 내가 너네 원티드 랩 때문에 회사를 옮겼다라고 알려주면 취업 축하금을 주면서 5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50만 원 벌으려고 이제 일르는 거죠. 원티드 랩한테. 너 때문에 내가 회사 옮겼다. 그럼 원티드 랩은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로 옮겼다고 하니 우리한테 이제 돈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죠. 상장했는데도 사고 싶은 회사야. 주식 아직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AI 윤석열을 만든 게 요 머니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마인즈랩은 제가 도와주는 회사긴 한데 다 비슷한 회사. 이런 립싱크 같은 거 해가지고 성공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뭐죠? AI 연예인 이런 거 있죠. 요즘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런 게 다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이제 그럴 것 같긴 해요. AI 이경전 하면 저 마인즈랩이라는 회사 제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그죠? 스크립트만 바꾸면 제 말이 바뀌잖아요. 제 목소리도. 그러니까 좀 제가 덜 힘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한테 강의료는 안 주겠죠. 왜? 너 힘 안 들였잖아. 사람은 성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구시에 온 그 성의를 봐서 여러분들이 저 강의료를 주는 거지, 그냥 경전 TV 보세요만 강의료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죠. 근데 하지만 성의가 필요 없는 분야에서는 그런 AI 윤석열 같은 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는 거예요. 저 머니브레인, 마인즈랩 저런 회사들은 그런 걸 찾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달리2라는 것도 꼭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달리가 나왔는데 달리2가 새로 나왔어요. 검색을 해보세요. 신문기사에 달리2. 무서울 정도로 재밌는 그 AI죠. 예. 로봇손을 그리는 로봇을 그려봐.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디자이너를 대체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디자이너가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AI는 늘 나오면 인류가 그 직업이 위협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요. 어떠한 AI가 나오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거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께서. 좀 초벌 번역. 여러분들 자녀가 외대 통번역 대학원 가겠다 그러면 말려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번역하는 시대인데 무슨 통번역가가 된다고? 미쳤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가라고 해요. 왜냐? AI 번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번역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수화가 더 각광받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코다라는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영화들이 세상을 앞서가는 영화인 게 수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마치 우리가 영어 잘하면 그런 것처럼 아니면 교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AI 번역기가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래서 플리토라는 회사에 그 가설 가지고 투자했더니 한 3배 벌었어요. 한 1억 벌었어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한 1억 5천 됐을 거예요. 왜? 가설이 AI 번역기가 나오면 번역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제가 플리토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AI 번역기가 나오면 번역 회사는 번역 플랫폼 회사는 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제가 만약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거 중국어판 영어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중국어판 만드는데 만약 500만 원 든다. 근데 그 책을 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제가 중국어판을 안 내겠죠. 근데 만약 중국어판 내는 비용이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 AI 번역 때문에. 그러면 저는 번역판을 내겠죠. 왜? 100만 원으로 중국어 번역판을 내고 300만 원을 매출을 내면 200만 원 수익이 일어나잖아요. 번역의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번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번역가가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그걸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그 논문이 좋은 학회에 이제 억셉트가 될지 안 될지 고민 중인데.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초벌 문장 생성하는 거, 아까 팜, GPT-3라는 거 꼭 일반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팜이라는 게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이 과학 연구.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연구소들을 다 AI 기반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이 단백질 합성을 하는 알파폴드라는 거를 알파고 만든 그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얄밉게 여기서 그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로제타 폴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워싱턴 대학에서. 근데 저걸 만든 사람도 또 한국인이야. 한국인 여성 과학자인데 서울대에서 박사하고 포닥을 저 워싱턴 대학에서 갔는데 거기서 주대한 역할을 했어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알파폴드라는 거는 생화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AI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백질 합성 시스템이고, 로제타 폴드는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화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발표하는 다음 날 딥마인드에서 뭘 발표했냐면 알파폴드 2를 발표했어요. 그럼 소스 코드를 공개했어요, 이번에는. 왜? 소스 코드를 공개 안 하니까 로제타 폴드라는 걸 다른 과학자들이 막 경쟁해서 만드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다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 연구는 인공지능만 아는 친구들이 과학 연구도 하고, 인공지능을 몰라도 또 과학에서 AI를 활용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AI는 앞으로 이런 직업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생긴다. 기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물론 새로운 어떤
편향성이나 취향이 획일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다음 자동 살상 무기의 위험 같은 게 좀 있죠. 우리가 전쟁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좀 우크라이나 하고 보니까 우울하죠. 심지어는 3차 대전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자동화한 기술인 카메라가 나와서 그러면 화가들이 다 직업을 잃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재빠르게 사진관을 차린 화가들이 대박을 난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비즈니스가 나타난 거예요. 카메라 기술 하나로. 그리고 카메라 기술도 누가 만든 거냐면 화가들이 만든 거예요. 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옛날에 도화서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왕이 어디 다닐 때마다 계속 그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사진만 찍어 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 사진 예술의 역사나 이런 사진의 작은 역사, 이 책을 보면 카메라가 나오는 바람에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들이 막 나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나와서 마부가 직업을 잃었냐? 그렇지 않죠. 마부들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바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우면 되는 거죠. 그죠? 영국의 적기조례 사건 아시죠? 적기조례가 뭡니까? 자동차에 빨간 깃발을 달아가지고 마차보다 앞서가면 안 돼. 자동차가. 그러니까 영국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 안 하고 자동차가 결국 미국으로 간 거죠. 자동차 산업. 포드가 나온. 근데 이 자동차가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생겼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AI 때문에 없어질 직업보다 생기는 직업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 앨런 머스크는 계속 떠들고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운전석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히 테슬라 정도는 그건 안 돼요. 방법론이 틀렸어요. 근데 이제 웨이모라는 회사 아시죠? 웨이모는 지금 피닉스에서는 정말 운전석에 사람이 안 앉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피닉스에 가셨어요. 우버를 쓰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우버를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택시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윤석열 정부도 지금 약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혁신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그 피닉스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버를 탈 거냐, 웨이모 원을 탈 거냐. 웨이모 원은 운전사가 없어요. 우버는 운전사가 있어요. 어떤 거 타시겠어요? 그리고 웨이모 원이 우버보다 싸야 타시겠어요? 비싸도 타시겠어요? 그래서 웨이모 원은 지금 우버보다 가격이 좀 싸요. 운전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요. 약간 운전 좀 못해요. 하지만 웨이모는 되게 훌륭한 회사야. 절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웨이모는. 근데 테슬라는 사람을 많이 죽였죠. 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부주의하게 하니까. 근데 웨이모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테슬라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이 세상엔 정의롭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타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아직 운전석에 엔지니어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빠져나.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은 있겠지만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 운전하는 게 차가 뒤로 이게 엎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고객길이 많은데 만약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를 성공하면 또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구글 알림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웨이모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웨이모는 올해 또 2, 3조 투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 작년 2, 3조, 재작년 2, 3조. 올해 2, 3조 못하면 투자 못 받으면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글이 모회사인데 작년, 재작년 구글이 2, 3조 투자 받는 동안에 자기가 5천억 정도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회사도 지금 돈을 많이 안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는 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웨이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는 8대의 카메라를 쓰는 거예요. 웨이모는 라이다라는 걸 써요. 라이다. 근데 라이다가 이게 소뚜껑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 비싸요, 이게. 그래서 웨이모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버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라이다를 달고 얘가 도시를 여러 번 다녀가지고 3D 맵을 구축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보기에는 한심하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언제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는 카메라에서 우리는 그런 맵이 안 그려진 데서 그냥 다 다녀. 단지
테슬라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죠, 보조. 근데 이제 뻥을 치는 거야, 거짓말. 앨런 머스크의 늘 거짓말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것처럼 계속 거짓말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고, 웨이모는 거짓말을 안 하고 하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라이다라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서빙 로봇 같은 거 있죠. 우리 인간은 테이블 위치가 좀 바뀌어도 서빙을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서빙 로봇은 라이다가 달려 있고 그걸로 3D 맵을 구축하기 때문에 테이블 위치를 바꾸면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만약 서빙 로봇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밤에 이제 불 켜놓고 가셔야 돼요. 야, 너 밤새 돌아다녀. 밤새 돌아다니면서 학습해. 그러면 이제 테이블 세팅이 바뀐 날은 얘를 밤새 혼자 그 식당을 돌아다니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주무시면 돼요. 그럼 아침에 얘가 3D 라이더 맵을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서 이제 서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웨이모가 기술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이게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조건부 자동화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번역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AI를 활용하고 배우고 선도하시고 AI 산업에 발을 붙이시고 AI 기업을 도와주시고, 이런 될성 부른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에 올라타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건 뭐 꼭 공무원분들 할 대상이 아니라 이런 될성 부른 인공지능 회사의 제품 서비스 영업과 성장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회사가 나오면 이런 회사 도와주는 게 일인 거예요, 지금은. 그죠? 이게 일자리인 거예요, 일자리. 데이터 만드는 일, 뭐 인공지능 뉴딜, 데이터 뉴딜. 문재인 정부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 게 이 뉴딜 사업이죠. 너무나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제가 그 AI 기업 CEO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저것 좀 빨리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만드는 회사 사장이면 어떻게 납품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회사만 쓸 수 있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쓰게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만 쓰게 하겠어요? 사람이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지금 대부분 나쁜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쓰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려고 돈을 줬는데, 진짜 좋은 데이터는 자기네가 갖고 있고 나쁜 데이터만 납품한다는 거야. 세상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 돈을 쓰지 말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는 데 돈을 쓰거나, 아니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처럼, 김대중 정부 때 IMF 왔잖아요. 그때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 전자상거래 하는 방법, 인터넷 하는 법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실직자들이었어요. 눈물 시기죠, 그 당시. 그분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99년, 2000년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인터넷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2차 산업혁명에서 실직한 분들을 제가 인터넷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벤처로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잡고, 그때 2000년, 1999년에 인터넷 기업에 발을 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이버 주주여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1억밖에 못 벌었어요, 사실은. 500원짜리 주식을 46,000원에 팔았는데, 바보같이 네이버 상장 5일 만에 팔았어요. 1억 벌고 좋아했는데 오늘 팔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AI 회사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커나갈지를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까. 대구가 발전하는 방법은 AI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절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아직 5위 대단하죠.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은 나라가 앞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네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0대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2년 전에는 AI 기업 25개를 선정하는 걸 했어요. 근데 보세요. 1등을 샌드버드로 했는데 제가 이거 선정하고 한 몇 달 안 돼서 샌드버드가 유니콘이 됐어요. 1조짜리 회사가. 그 다음에 리드 아까 제가 거기도 1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 리스트가 꽤 괜찮은 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게 2번, 3번 다 투자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사회에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유도하고 하는 거죠. 이 회사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이분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이걸 다시 환경 비즈니스에 오픈했어요. 그러면 전 너무 좋죠. 이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AI 회사들이 있고 이런 CEO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그 25개가 이제 100개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제가 선정위원장을 했는데 이제 AI 스타트업 100이 선정된 거죠. 올해는 아마 200개 정도가 발표하지 않을까. 신생 기업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사회에 이걸 내놓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계속 발전시키고 이게 다 일자리죠, 뭐. 그죠? 이 100개 회사 오늘날의 네이버 카카오가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쯤에 많이 사람들이 본 영화 돈 룩업을 보면은 이 벨시라는 회사의 CEO가 나오죠. 난 당신의 정보를 네 디카프리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당신이 대장 용종이 생긴 것도 난 더 먼저 알고 있었거든.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당신은 뭐 이상주의 뭐냐면 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AI 2041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 책에서도 보면 어떤 인도에 살고 있는 소녀가 이제 엄마가 이 데이터를 주는 그거에 동의해가지고 얘 일거수일투족에 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게 됐는데 걔가 불가 쪽 천민인 게 드러나가지고 걔네 집 근처에 놀러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AI를 잘못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이냐. 얘가 왜 걔네 집 근처로 가면 그렇게 되냐? 빈민촌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래 시나리오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 나갈 거냐. 그래서 AI가 큰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작용을 결국은 어떤 사용자 중심의 AI가 해결할 것이다. 제가 직접 도곡동에서 합정동 가려고 그러는데 원래 18,000원 정도 드는 택시비인데 이거 보세요. 92,000원. 지금 매일 저녁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죠.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문재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다 괜히 힘들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택시 이건 좀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이 알고리즘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한테 우리가 규제를 하냐? 저는 그렇게 이거는 그럴 일은 아니죠.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도 막 관제 플랫폼 만들겠다. 너무 그렇게 관치로 가면은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근데 결국은 이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나올 수 있게 경쟁을 열어주는 방법밖에 없죠. 만약 갑자기 우버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버가 만약 하는데 거기는 가장 가까운 기사를 찾아줘. 그러면 카카오도 당장 빨리 바꾸겠죠. 택시 기사들도 정신을 차리겠죠. 근데 지금 택시 기사들을 이렇게 독점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 이제 시민들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버가 나온 지도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열어줄 때가 된 거죠. 무조건 외국 회사 열어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지금이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취향, 효율성. 하지만 늘 그 알고리즘이 최저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AI는 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어프로치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AI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앞으로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게 발전하면 좀 나을지도 있고요. 블록체인 99%가 사기죠.
블록체인도 그죠? NFT 이런 거 99%가 사기죠. 돈을 번데 무조건. 아니 세상에 가치를 창출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돈이 들어와야 되지. NFT를 하래.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전자상거래나 인공지능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전자상거래는 내가 거기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보편화돼서 오늘날에 쿠팡이 나오고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마켓컬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가치를 줬고 그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있죠. 그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가치를 줬으니 돈 벌 자격이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는 가치를 얘기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고만 얘기하니 좀 황당하죠. 참 고민입니다. 마치 공산주의랑 비슷해요. 공산주의가 되게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 것 같았지만 가장 최악의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이런 쪽은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연구하는 게 뒷부분에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AI를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 가지고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만 AI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많고 개발 능력이 있는 그런 데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걸 다 데이터 댐으로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다 공유하자. 그리고 AI를 개발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가지고 만들면 그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만 모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댐에 썩은 물만 고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자 하면 모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병원장이 자기 병원, 여러분들 어느 비뇨기과를 내가 갖고 산부인과 갔는데 그 데이터가 그 병원 바깥으로 나가는 걸 원하세요? 고객도 원하지 않고 그 병원장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병원, 기업들이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고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요즘 어떤 게 나오냐면 그래 병원들은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어. 우리가 AI를 보내줄게. 그 AI로 니네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그 대신 데이터를 주지 말고 AI를 공유하자. 이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 연구하는 게 그런 건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병원들이 고객도 이 데이터가 병원 바깥을 빠져나가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병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AI를 개발해서 AI를 일로 보내줘요. 그리고 얘가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밌는 게 전 세계 20개 병원에다가 AI를 보내주고 그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한 걸 공유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글로벌하게 학습시킨 것이 모든 20개 병원보다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들은 다른 20개 병원의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거기에 동참해 줘야 된다는 거죠. AI를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밌는 거는 중소병원들, 데이터가 별로 없는 병원들은 자기네가 독자 개발하는 것보다 이 글로벌 모델이 훨씬 낫죠. 근데 대형 병원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보다 이 글로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AI를 공유하는 게 이득인 시대로 온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니네가 직접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로. 그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 얘기고요.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뒤는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산시를 조금 그 자문을 하고 있는데 대구도 뭐 다를 게 없으니까 한번 그 부산시를 자문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거는 요거 하나만 더 마크롱 지금 프랑스가 지금 이제 마크롱과 르펜이 이제 결선한다고 하네요. 그죠? 프랑스가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도 좌파가 다 죽었어요. 한국처럼. 좌파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로남불하고. 우리나라 지난 5년간 너무 그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니까 이번에 극우랑 또 중도랑 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프랑스가 로봇 산업에서 프랑스가 좌파가 좀 세잖아요. 사회주의 노조도 세고 하니까 고용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로봇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결과가 어떠냐? 로봇 산업이 독일이 훨씬 많이 발전돼 있고 실업률도 독일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 뭐 정책을 나눈 말씀은 아니니까 그냥 자료로만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시간이 다 됐지만 질문하라.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시간을 뺏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보다 보니까 퀀텀 양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AI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연결고리가 조금. 퀀텀 컴퓨팅이요? 대구에서? 오, 좋죠. 그러니까 아직 금방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까 그 AI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건 좀 이제 수학적인 얘기고 막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AI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최적화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최적화 이론의 현재 정답은 뭐냐면 노벨상을 받을 수준의 정답이 뭐냐면 웬만한 문제는 다 최적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간 내에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최적이 아니라 그 서브 옵티말이라고 그러죠. 또 로컬 옵티말이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적분할 때 배웠던 그거밖에 못 해요. 시간 내에 최적화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테슬라 타다 보면은. 절대 여러분들 테슬라 탈 때 졸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죽은 사람들 다 뒷자리에서 해리포터 보다 죽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AI가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왜? 속도가 수백 배, 수만 배 빨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되면 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인류가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지금 거의 1년에 2배씩 발전했잖아요. 제가 오늘 USB 뭐 갖고 왔지만 그 USB가 저 기억나세요? 옛날에 286이 하드디스크 몇 메가였는지 기억나세요? 20메가. 386이 40메가였어요. 가격 차가 100만 원이었어 그 당시. 286이 200만 원, 386이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 크기가 20메가, 40메가. 그러니 그 당시 제가 인공지능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로 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1년에 2배씩. 원래 무어의 법칙이 1년 반에 2배씩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왜 큰 겁니까? 그 인텔은 고든무어 창업자가 만든 1.5년에 2배씩 성장한다는 법칙에 따라왔는데 삼성은 초격차, 그죠? 1년에 2배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1년에 2배씩 가니까 삼성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실은 지금 1년에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퀀텀 컴퓨팅이에요. 당장 돈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대학생 1학년이라면 저는 이걸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메타버스 김상균 교수님을, 강원대 교수님을 제가 경희대로 스카우트했어요. 메타버스가 지금 당장 뜰 거기 때문에 제가 스카우트했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뜨고 안 뜨고 뭐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AI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AI는 지금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경희대 학생들이 김상균 교수님한테 배우면 얘네들은 분명히 10년, 20년 후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에도 잘 배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은 다 미래를 보고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9시가 넘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샌드위치